법률 상식을 몇 가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법률 상식. 네네, 이혼 법률 상식. 어떤 게... 네. 첫 번째는 자동이혼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동이혼이란 말은 무슨 말이신 것 같아요? 특히 별거가 오래되면 자동이혼이 된다. 뭐 3년간 별거하면 자동이혼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법적 절차 없이 법적 절차 없이 자동으로. 그런 데서 오해가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했는데 실제로 자동이혼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20년, 30년이 되도록 이혼 수속을 안 밟으신 거예요. 이 어머님이 재산이 상당히 있으셨어. 그러다가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남편과 절차를 정리 안 하다 보니까 그 정말 미운 배우자가 상속권을 가져간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엔 자동이혼이라는 제도가 없고요. 다만 이제 3년 이상 완전히 생사불명이 되는 경우. 실종 신고할 정도로. 그걸로 이혼 사유를 삼아서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집을 나간 이후에 어딘가는 살아는 있는데 그냥 내가 안 찾을 뿐이야. 이럴 경우에는 이제 아기의 유기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뭐 생활비도 되지 않고 부양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사유로 해서 이제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로 비교적 매우 간단하게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으니까 갑자기 뜻하지 않는 상속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거나 뭐 채무를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이런 걸 좀 막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뭐 요즘에는 이제 그 불륜죄가 폐지가 됐잖아요. 네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그래서 이제는 불륜을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나는 그러면 아무런 나의 이런 상처나 피해에 대해서 배상받지 못하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 오해 중에 하나인데요. 간통죄로 폐지된 거는 형사법이 폐지된 거예요. 부부 사이에 있는 민법상의 정조 의무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민사상 문제 제기를 해서 이혼 사유로 삼는다거나 또 위자료 청구를 한다거나 이건 가능하고요. 많이들 알고 계시나요? 그 상간녀, 상간남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이혼 방법은 협의 이혼,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재판에 의한 재판상 이혼, 이혼. 두 가지가 실질적으로 네. 이혼할 수 있는 창구군요. 네. 예. 혹여 잘 못 알고 있었던 이혼 상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우주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 우주가 각자 30년 내지는 그보다 더 각자의 삶의 궤도를 돌다가 갑자기 만났는데 저는 갈등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아마 이제 안 싸운다는 건 뭐냐면 지금은 너무 좋으니까 뭐 쉽게 양보해주고 이해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좀만 있어봐라. 좀만 있어봐라. 결혼이라는 거는 사실 현실이라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뭐 아시아에서 1위다 이런 거 보면 좀 가슴이 아프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어서 이런 현실을 잘 좀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이혼 법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핫 이슈가 있는데요. 오늘 5가지 키워드를 좀 준비를 했어요. 2020년 신문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혼 남성의 41.3%가 외도를 한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의 경우에도 24.4% 정도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기혼자 중에서 3명 중에 1명 정도는 외도를 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외도 문제가 갈수록 진짜 많은가 봐요. 그래서 뭐 인터넷 카페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뉴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화제가 된 은어들이 좀 있더라고요. 오늘 초성 퀴즈를 마련해 봤는데 한번 맞춰보실까요?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감시. 감시 떴다 피해라 막 이럴 때 쓰는. 네. 검사. 휴대폰 검사? 오늘 검사 당했다? 검사 당했어. 네. 또 이건 뭘까요? 기역, 니은, 미음, 이응. 네. 겁나 미워. 겁나 미워. 겁나 미워. 네. 계속 한번 해볼까요? 3번째. 진짜 어려운데?
아, 뒤에가 커플이구나. 구구 커플. 구구는 뭐예요? 구구. 닭살 커플. 구구. 금기 커플. 금기 커플. 겁나 미워 금기 커플. 네. 말 된다 그죠? 겁나 미워 금기 커플. 네. 마지막 대망의 네 번째입니다. 지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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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죠? 찌질이. 찌질이. 찌질이를 좀 이렇게 약하게 해서 지지리. 이거 정답을 한번 공개해 볼까요? 오! 아, 이게 줄임말이구나. 이혼 여성. 금지된 사람, 귀여운 남성, 미운 지남미요. 남성, 귀여운 남성, 귀여운 네.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를 한대요. 거기가 카페가 5만 명이 이상의 카페도 있다고요. 근데 그게 뭐 카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카페에 가입을 하려면 내가 불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증을 해야 돼. 와, 정회원이 말도 돼서 안 돼.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은어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교묘하게 어디 가면은 들키지 않고 만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내가 들킬 뻔했을 때 배우자에게 어떤 핑계를 대면 것이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치밀하다. 어떨 경우에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나온 것 같아요. 비밀. 배우자에게 말할 수 없는 게 생기는 것부터가 문제다. 네. 그래서 화제가 된 키워드를 좀 준비를 했어요. 바로 정서적 외도. 좀 들어보셨나요? 정서적인 외도? 정서적 정서적 외도? 최근에 이제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 때문에 이혼이 더 늘어났다고 하고 비슷한 상담들이 좀 많이 있어요. 뭐 남사친, 여사친 이 경계를 이제 넘나드는 관계가 참 문제인데 실제로 제가 이제 상담을 한 케이스 중에 하나였는데요. 남편이 들어오질 않아서 음식물 쓰레기를 두고 나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바로 밑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 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내일 도와줄게. 괜찮아, 괜찮아. 잘 자.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말 해준 적이 없는 남편인데. 그래서 이제 누구냐? 그랬더니 당신이 아는 그 사람 직장 동료 누군데? 에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을 했는데 남편이 휴대폰을 놓지를 않고 계속해서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이제 자는 틈을 타서 휴대폰을 좀 봤는데 뭐 잘 자라고 서로 안부를 전하고 매일 점심을 같이 먹고 그런데 잠자리를 나눈 흔적은 없어요. 특이했던 거는 그 여성분이 운전면허를 막 따니까 운전 연수도 시켜주고. 네. 외도네. 외도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 이런 거 가지고 왜 화를 내느냐 직장에서 친하게 지내다 보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아 그리고 나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하길래 내가 좀 가르쳐 줬다 그리고 이분은 나하고만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다 근데 보니까 성격이 되게 좋아서 사실 좀 그런 것 같기도 해 그런데 우리 남편하고 너무 많은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부인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관계를 좀 정리해달라. 이렇게 친하게 안 지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부인을 의부증으로 모는 거죠. 그래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상담을 오신 거였어. 자, 이렇게 이혼 청구를 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사회적인 관계에 이르지 않으면 이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가정법원에서 부정행위라고 했을 때는 훨씬 넓게 봐요. 그래서 야심한 시각에 갑자기 서로 하트를 주고받는다. 아무 말 없이. 네. 그리고 잘 자? 자고 있어? 이렇게 야심한 시각에 한다.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넓게 봐서 부정행위다라고 지금 법원이 보고 있습니다. 서로 일을 돕다 보면 또 친밀한 관계가 되고 또 배우자하고 나눌 수 없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또 되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배우자가 싫어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다가 비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경우 결정적으로 배우자가 이 관계를 정리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 이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일이 생기면 배우자에게 단호하게
나는 이런 게 싫다. 나는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 관계는 정리했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에서 휴대폰을 몰래 보는 게 문제예요. 그죠? 네,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배우자의 경우에도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서 보는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이고요. 비밀침해죄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가지고 가끔 이제 저희가 상담해 오시는 분들 보면 탐정업체, 뭐 흥신소 업체, 조사 업체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없냐 막 이렇게 많이 문의를 해 오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이렇게 뒤따라다니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현재 법원에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채택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비용도 굉장히 비싸요. 하루에 30만 원에서 뭐 많게는 80만 원까지 가고요. 또 이런 게 이제 하루 이틀에 밝혀지는 게 아니니까 자꾸 정보를 못 구한다고 해서 기간을 연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 쓰신 분을 봤어요.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의뢰를 받았는데 당신이 돈을 2배로 주면 내가 이거를 안 하겠다. 라고 하는 거를 제가 실제로 상담 중에 그런 문자 받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괜히 좀 힘을 안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알게 되냐 이런 것들 고민하시거든요. 그렇죠. 그 배우자의 외도 징후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 네. 없을까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상을 같이 하다 보니까 평소와 다른 행태는 눈에 보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 사례에서 남편이 핸드폰을 놓지 않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가고 베개 밑에 두고 자고. 그리고 패턴을 자꾸 바꾸고. 그게 뭐예요? 그 핸드폰이 바로 판도라의 상자. 그래서 이거를 펀도라의 상자라고 하더라고요. 또 두 번째도 뭐가 있을까요? 특이점이? 어디서 제일 많이 들킬까요? 차. 딩동댕. 네.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 이런 거. 네. 그래서 쭉 보면 어디를 다녀왔는지 알게 되죠. 차 얘기하니까요. 네. 블루투스로 통화를 하잖아요. 네네. 웬만한 제조사의 차들이 외부로 다 소리가 들립니다. 은밀하게 통화를 하다가 와이프가 지하주차장에서 쓱 지나가다 뭔 소리지 하고 딱 듣는 순간 모든 내용이 다 발설됩니다. 중계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지하주차장에서 특히나 울림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통화를 하실 때 블루투스를 좀 작게 해놓으시거나 안에서 이렇게 그냥 전화로 아니 이렇게 정보를 주시면 어떡해요. 네. 차 안에서 바로 핸드폰하고 연동이 되잖아요. 네네. 그럼 운전하는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오는 문자 메시지나 SNS들이 이렇게 화면상에 나타나요. 잘못 누르면 음성으로 이렇게 문자를 읽어주거든요, 차에서.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비게이션을 안 쓴답니다. 네. 와. 근데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바람을 한 번도 안 피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우는 사람은 없다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계속 이렇게 외도를 하게 된다는 건데 아무래도 이렇게 사건 맡으시면 그런 사람들 실제로 보시잖아요. 그런 외도하는 사람들만의 공통점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통점은 참 찾기가 어려워요. 정말 안 할 것 같으신 분들, 정말 이런 분이 하실 것 같은 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공통점은 어려운데 이제 이분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감각하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큰 소리 치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들 그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람 피운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적반하장으로 이혼하자고 하는 거죠. 내가 들켰어요? 그러면은 배우자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왜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너만 그러냐? 이 정도는 다 누구나 하는 거 아니냐? 내 친구들 다 물어봐도 다 괜찮은데 나만 지금 이렇게 산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이제 사례를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면 가난했을 시절에 힘들었을 때 만났어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 뒷바라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을 했어요. 이렇게 성공하면 이제 우리는 행복 시작 이럴 줄 알았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여자를 만나고 기가 막힌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인이 아니 그동안 우리가 너무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 한 번 실수는 내가 봐주겠다. 당신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그랬더니 오히려 이걸 문제 삼는다고 부인을 폭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 바람도 피워요. 폭행도 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정말 유책 배우자인 거죠. 근데 배우자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뒷바라지에서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혼한다는 게 너무 또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있으면 가정도 지키고 싶으니까 이혼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남편들이 또 이혼을 요구할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생활비부터 끊습니다. 나쁘다. 자, 여기서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청구 자체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네. 청구 자체는 안 되든 안 되든. 자,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혼하면 안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약간 많네요. 제가 놀란 통계가 있었는데 요즘 결혼한 것 자체가 인구 1000명당 4.2명에 불과한대요. 저도 애가 셋인데요. 우리 셋 애 중에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결혼을 안 하는데 또 우리가 연애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동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는 많이 조금 개방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혼전 동거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사실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사실혼. 네. 그러니까 사실혼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혼인 신고만 안 했지 결혼입니다. 그래서 사실혼의 경우에는 재산 분할도 해주고 위자료 청구도 해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똑같이 하는 의무를 부담을 해요. 사실 해외 입법례나 이런 걸 보면 동거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보호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팍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동거하는 커플을 사실혼의 배우자처럼 인정을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랑 결혼할래가 아니라 나랑 팍스해줄래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또 영국이든 독일이든 스웨덴이든 이런 제도를 많이 보호하고 있다는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대로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려고 하고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한데 자식들이 다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분들도 사실혼이나 혼전동거나 이런 것도 하는데 사실혼과 혼전동거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던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 2년 정도 넘게 살았어요. 그런데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서 보니까 한 사람한테 다른 이성 친구가 생긴 거죠. 그래서 나는 헤어졌으니까 이성 친구가 생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게 아니라 외도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가 들어왔는데 이때 쟁점이 이거였습니다. 이게 혼전 동거였느냐 사실혼이었느냐. 헷갈린다. 사실혼의 판단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같이 동거를 했느냐. 그리고 그렇게 부부 생활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 사실혼과 관련해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나는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 뭐 부모님들도 인사하고 결혼식도 올리고 했는데 막상 혼인신고를 할 때가 되니까 남편이 우리 조금 뭐 이렇게 서두를 거 있어. 요즘은 뭐 다 안 하고 산다는데 부인도 왠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혼인신고를 해달라는 것도 그렇고. 근데 또 남편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알콩달콩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돼지 농장을 하니까 뭐 그것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시부모님이 아프시면 돌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4년, 5년이 됐는데 이제 곧 아이도 좀 가져야 되는데 혼인신고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어요. 남편의 태도가 좀 이상해진 거죠. 보니까 남편 주머니에서 모텔 영수증이 발견된 겁니다. 네. 네. 근데 보니까 자기만 몰랐어요. 주위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소송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걸 사실혼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혼전 동거는 말하자면 친구 사이, 애인 사이 정도에 그치는 거죠. 그래서 호칭 자체가 좀 다르죠?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자친구죠. 며느리나 뭐 사위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식을 올리고 한 대에 살고 부부라는 호칭을 쓰고 이럴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 뭐 빼박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동거하는 기간을 결혼 생활이라 생각했느냐 아니면 이렇게 잘 맞으면 결혼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를 것 같아요. 좀 구별이 되세요? 네. 네. 자, 아까 혼전 동거 같은 경우에는 2년을 살아도 그건 사실혼이 아니에요.
사실로는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요양원에 가셨던 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그 요양원 안에서 서로 요보당신한 거예요. 이럴 경우에 사신호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두 사람 사이에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젊은 분들 중에서 혼인 취소 소송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요. 혼인 취소가 되면 기존에 있던 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훨씬 낫죠. 결혼한 게 없어져. 그리고 내가 속았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혼 취소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결혼을 했는데 이거는 조금 내가 아니지 않느냐 막 이렇게 하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조금씩은 조금 숨기고 싶어지고 가리고 싶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걸 하고 보면 재력도 드러나게 되고 부채도 드러나게 되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결혼할 때는 뭐 직업도 의사고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남편이 성적인 취향이 좀 독특해요. 왠지 부부관계를 조금 꺼려하는 것 같고 충격적인 거는 여성의 의류나 구두를 몰래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여자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갖고 싶은 거죠.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남편이 다이어트 약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성의 몸매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자기도 그런 몸매가 되고 싶어 하고. 아, 저렇게? 자기가 그 옷을 입고 자기가 그 가방을 들고. 어머나. 정말 더 충격적인 것은 부인이 화장실에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여성들은 소변을 볼 때 화장지를 몇 칸을 사용해. 여자는 화장지를 어떻게 써? 이런 변태적인 성향까지 보이는 거죠. 이럴 경우 어떨까요? 이것이 과연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느냐? 이게 실제로 가정법원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혼 취소에 해당하려면 법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이 돼서 내가 정말 속아서 만약에 이걸 알았다면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정도 사유가 돼야 혼인 취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는 혼인 취소에 해당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이건 어떨까요? 어떤 여성이 있었는데요.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본인이 할 수가 없어서 임신이 된 것도 해결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를 입양 기관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덧 과거는 조금씩 상처가 아물어 가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거를 계속 왠지 감추는 것은 사랑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느 날은 결심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털어놨어요. 근데 남편은 그 얘기를 듣더니 속아서 결혼을 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안 할 텐데 심지어 아이까지 있단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혼인 취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남편이. 즉시. 네. 이 경우에는 어떨까요? 남편이 취소 소송을 네, 걸었어요?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떨까요? 참 어려운 문제죠. 바로 답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남성의 입장도 이해를 가죠. 결혼할 때 전에 혼인이 있었던 것들, 그다음에 특히 또 자녀가 있었던 것들, 재산 문제 어느 정도는 다 고지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그럴까? 법원은 이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내가 어쨌든 피해자였고 나의 개인적인 사생활이고 중요한 부분은 또 아이를 내가 현재 양육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는 입양을 보내서 그 관계는 단절이 다 됐어요. 그래서 나의 상처, 남들이 알았으면 안 되는 나의 사생활의 비밀 같은 부분까지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인 취소는 안 된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두 부부가 갈등을 계속 유지해야 되냐면 나중에는 이제 이혼 사유로는 인정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자,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또 사실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결혼할 때 어디까지 배우자에게 알려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분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이슈. 이혼은 쩐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네,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이 재산 분할이란 말로 쉽게 합의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어디까지를 해야 될지, 얼마를 해줘야 되는지, 작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뭐 수억 원까지 되니까 네. 도대체 재산 분할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렇게 이지혜 씨처럼 사시는 부부가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맞벌이가 많이 되다 보니까 한 사람만 누군가 계속해서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각자 조금 역할을 공평하게 나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이제 월급에 얼마를 내서 생활비에 쓰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 같습니다.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부부가 결혼 생활 중에 모은 공동재산에 대해서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고 나누자 하는 게 이제 재산 분할의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재산을 두고 이거를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쪽과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쪽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래서 오늘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혼 전에 산 주식이 결혼 후에 올라서 차익이 많이 발생했다. 그거 분할해야 됩니까? 재산의 발생 시점, 재산의 형성 시점은 결혼 전이에요. 그런데 이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결혼 이후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 정말 많이 싸웁니다. 왜냐하면 발생은 특유재산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재산으로 되어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자, 이럴 경우에요. 혼인기간이 짧으면 특유재산 쪽으로 결론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은 부공동재산 쪽으로 결론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있었던 사례가 뭐냐면 아파트 당첨이 됐어요. 분양 계약이 당첨이 됐는데 그 계약 시점과 중간에 중도금을 계속 넣은 시점이 결혼 전후가 달라질 경우에 이거를 부공동재산을 넣을 것이냐 아니냐. 그리고 또 작년, 재작년에 부동산 시세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어요. 이게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있어서 결혼 전에 산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하는 암호화폐도 가능한가요? 암호화폐 요새 핫합니다. 예. 네, 암호화폐의 경우에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게 그 암호화폐를 산 그 자금이 어디서 왔느냐. 생각을 해보면 공동생활 중에 마련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부인이든 남편이든 그렇게 암호화폐를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배우자의 노력과 기여, 가사노동, 육아노동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도 당연히 재산 분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산 것까지는 내가 알고 있는데 얘가 지금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팔았으면 팔았다는 증거를 내놔라. 손해가 났으면 손해가 났다는 증거를 내놔라 라고 요청을 하지만 그게 실제로는 조회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재산분할 다툼이 늘어나고 있는 게 미국에서 통계를 보니까요.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그 자산의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서 뭐 우리나라 돈으로 보니까 한 2,000조 정도 규모로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요새는 젊은 친구들이 암호화폐 하나 정도는 뭐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화장실에 들어가면 화장실에서 안 나오신대요. 암호화폐 시세를 확인하느라고. 이렇게 이제 지하 경제로 들어가서 추적하기 어려운 재산들이 규모를 측정하기가 어려워서 그게 문제이지 분할 대상에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암보험 같은 것도 재산 분할이 가능한가요? 뭐 예를 들어서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내가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 지금 내가 남편 때문에 아파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나온 암보험인데 이걸 재산 분할해야 되느냐.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사고로 발생된 보험금 이거는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안 들어가는데 그동안 부어온 적립식 보험금, 저축성 보험금 이런 것들은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기준을 하냐면 이 보험을 지금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을 재산 분할에 넣어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험금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보험금을 다 불입해줬다. 그러면은 그게 재산 분할 대상에 또 예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자, 그 중에서도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좀 이슈가 됐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땅. 네. 복권. 딩동댕. 진짜? 네. 역시 로또 진행자시니까. 그러시구나. 네. 제가 이거는 방송 나갈 때 질문을 참 많이 받는 건데요. 이게 금액이 왜냐하면 우리 부부 재산은 예를 들어서 1억인데 로또 당첨금은 10몇 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재산 분할 대상이 안 되면 사실 재산 분할 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로또 당첨금에 대해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10년 차 되는 부부였는데 남편이 전문직이었어요. 남편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로또를 샀는데 진짜 당첨이 된 거예요. 무려 20억 원. 무려 20억 원. 근데 이 부부는 남편이 전문직이지만 실제로 두 사람의 재산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부인이 남편이 이제 20억 원 되니까 와, 나도 한번 좀 명품 시계도 사보고 싶고, 그죠? 20억이나 됐는데 여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나 이런 거 하나 사주면 안 돼 했는데 남편이 안 되라고 거절을 한 거죠. 이건 내 돈이야. 내가 해서 산 거야. 그리고 그 돈을 전부 다 주식을 사버리고 그 이후에 일절 부인한테는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갈등이 되고 해서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된 게 이 로또 당첨금이, 그리고 로또 당첨금으로 산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느냐였는데 어떤 판례가 나왔냐면 공동재산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어떡해. 그래서 부인은 아니 이게 왜 공동재산이 아니에요. 내가 가사노동도 하고 육아노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모은 거고 내가 남편한테 뭐 생활비를 많이 안 가져가니까 돈이 남아서 산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공동재산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 부분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로또 당첨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된다라고 판례가 났습니다. 아내 입장에선 너무 억울할 것 그죠?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로또 당첨금이 수십억 원이 되면서 남편은 사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다니는데 이 배우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재산 분할까지 안 된다고 하니까 네,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되게 이슈가 됐던 핫한 드라마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당첨이 되자마자 이혼을 바로 하려고 했던 남편인데 전혀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 그래서 이럴 경우는 로또 당첨했을 때 그 번호 적잖아요. 네네. 그런데 내가 그 번호를 남편한테 알려줬어. 같이 의논을 했어. 사러 가는데 내가 심부름을 갔다 왔어. 로또를 산 그 돈은 내 주머니에서 같이 나간 돈이고 뭐 이런 부분들을 상대방이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산분할도 재판 사항 중에 하나여서 입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증거가 없으면 그걸 입증하기 어려우니까요. 혹시 당첨되신 분들 중에서 그런 거 기여하신 분이 있으면 반드시 상대방이 인정하는 거 문자나 뭐 녹음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머리 아프다. 네. 안 해야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긴 길을 넘어서 이혼 사건에서 제일 뭐 핫한 재산 분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네 번째는 제가 정말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양육비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봤으면 해요. 네. 아이가 이제 있는 상태에서 특히 미성년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 참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배드파더스 사이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양육비 안 주나 보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들을 이렇게 공개하는 사이트가 발생했습니다. 2018년 7월인데요. 지금 이 사이트는 이제 한번 폐쇄되고 새로 이제 생긴 사이트고요. 처음에 사이트는 이제 이런 기초적인 내용도 거의 안 나와 있는 사이트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공개가 되니까 아무래도 여기 올라가신 분들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이 됐다고 그래서 화제가 됐는데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일이 있어서 제가 그 형사사건에 참여를 했는데요. 2018년이면 불과 한 3, 4년 전입니다. 그때만 해도 양육비라는 것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인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정법원에서조차 이혼 사건을 이제 판결하거나 조정할 때 아유 뭐 양육비 그거 어차피 못 받을 건데 뭘 그걸 가지고 조정을 안 하려고 하십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을 정도로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식이 좀 없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사실은 이혼 사건을 많이 하는 변호사잖아요. 근데 이혼 사건을 하고 나면 대부분의 그분들이 저를 다시 안 만나고 싶어 해요. 그죠? 제가 무슨 좋은 인연이라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진행을 했던 제 의뢰인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접하고 하면서 양육비를 못 받는 분이 80%에 이르게 된다는 걸 저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무죄 변론을 하고 법이 개정이 돼서 저는 조금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에 2021년에 조사했는데 여전히 80%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육비라는 것은 미혼 배우자에게 주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안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양육비는 그 배우자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아이에게 줘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에 헤어지면은 이 반려동물한테도 양육비를 줘야 된다는 판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진짜요? 와. 왜냐하면 맨날 같이 있으니까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반려동물도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는 걸 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 요새 가정부문의 실정입니다. 그래서요, 애완견의 경우에 한 달에 양육비 10만에서 15만 원 정도. 면접 교섭을 뭐 2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내 자녀인 경우에 왜 그거를 지급하지 않는지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아버지를 고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버지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해달라고 고소를 한 겁니다. 중학교 1학년인 14살 김모군. 4년 전 이혼한 뒤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친아버지를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냈습니다. 지난 3월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엄마와 함께 찾아갔다가 무단 침입으로 신고를 당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그 사람이 오히려 저희 엄마께 주거 침입이라며 신고를 하는지, 그리고 왜 그 사람은 그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지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아동복지법을 공부했고 직접 고소장을 썼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행위는 저희를 유기, 방임하는 행위이고 건강, 복지,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 모두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똑똑하네. 제 친부가 제발 저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아프죠. 뭐. 네. 예. 지금 이 아이가 아버지를 고소하기까지 이르렀을 때 얼마나 많이 이렇게 상처를 받았을지. 당시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는데 이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법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신이 보호를 하고 있는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혼 사건에서 이 아버지는 양육자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양육자가 아닌 사람이 이렇게 방임하는 것은 아동복지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무혐의 처분이 났어요. 그런데 양육을 하지 않는 아버지도 아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버지란 이름으로 친권자이기도 하니까 보호의 의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게 아동 학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명문의 규정상만 가지고 처벌을 하지 않았거든요. 처벌법은 있는데 이 아이가 고소한 그 아버지한테는 네. 그게 해당이 안 된다.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법 개정을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 운전면허 정지,
그다음에 출국 금지, 그다음에 직장이 있으면 직접 그 고용주에게 내가 양육비를 달라라고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됐고요. 감치 명령을 받았는데도 1년 이상 이렇게 양육비를 안 주면 이제 드디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져서 최근에는 가능성은 열렸는데요. 당시만 해도 이거와 관련해서 처벌할 방법이 없어서 이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는 그런 조항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혼하면 양육비 주느라고 파산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양육비와 관련해서 국가에서 굉장히 제도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졌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사처벌이 뭐 어떤 주는 14년까지 될 정도로 그렇게 처벌하고 있고 벌금형이 있고 그전에 이제 운전면허 정지, 출국 정지일이 다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야 도입이 된 거라서 많은 분들도 이와 관련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양육비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이제 아까 고소장이 있는 것도 보셨지만 이 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겠습니까? 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상처는 내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갖는 거거든요. 이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이혼한 배우자 내 권리가 아니에요. 아이의 권리예요. 아이의 생존권이고 아이를 위한 부분이라는 거 좀 이렇게 우리가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혼에 대해서 쭉 이제 아이까지 얘기 나왔는데요. 자, 마지막 황혼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혼이혼의 기준이 20년 기준입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 베이비 부머 세대에서 황혼이혼이 급증하고 있어요. 1년에 약 3만 9천여 건, 네,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혼인한 분들도 헤어지는 경우가 1만 6천여 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혼이혼이 지금 전체 이혼의 40% 정도 이루고 있다고 해요. 왜 이렇게 황혼이혼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참고 살다가. 참고 살다가. 네. 이제 남은 생은 행복하고 싶어서. 네. 이제 자식 때문에 살기는 싫다. 네. 뭐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 상황은 예전에도 비슷했을 거예요. 그런데 음. 요즘 급증하는 이유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오래 사니까. 다 정답이신 것 같아요. 황혼이혼과 관련해서 가장 큰 거는 가족 관계에 대해서 인식이 바뀐 부분.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부장적인 여러 가지 그 각자의 역할만 그냥 하면 된다. 남편은 그냥 돈 벌고 부인은 그냥 이렇게 애들 키우고 그다음에 남은 인생은 대충 살다가 곧 죽으면 된다. 뭐 이 정도로 혼인 생활을 봤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 혼인 자체도 공평해야 되고 각자 역할을 서로 나눠야 되고 가장 행복한 것은 친구 같은 배우자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서정석 씨 얘기한 것처럼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남아있는 시간이 제가 지금 52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제 남편과 70년을 앞으로 더 살아야 되는 그래서 정말 심각한 고민이 아닐 수가 없죠. 행복하지 않으세요? 네? 행복하지 않으세요? 네. 제가 안 행복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 네. 정말 고민이 된다 이런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이 어딘가, 내가 누군가와 같이 노후를 보내야 되느냐 이런 것들 고민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황혼이혼을 딱 하려고 보면 가장 부딪히는 것이 상대 배우자의 결혼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특히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을 기준으로 살다가 이제 내 삶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고 인식이 빨리빨리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적응하지 못한 남편들이 아니 무슨 소리냐. 난 절대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재산의 명의가 대부분은 남성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혼을 하게 되면 갑자기 내 재산이 뚝 반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론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조론의 경우에도 재산을 결국에는 못 받으면 조론한 사람은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혼이혼이 되는데 이게 형사사건까지 번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부인이 이제 결혼 기간 내내 폭행을 당하고 뭐 이러다 30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가정폭력으로 뭐 신고된 거는 수차례고
그래서 이젠 참을 수가 없어서 드디어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딸하고 미리 얘기를 해서 이제 딸 집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시작을 했는데 이 남편분이 절대 이혼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이 계속해서 지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은 내 주머니에 생계도 힘들고 돈도 없이 이혼 청구를 하니까 남편은 뭐 계속 비웃는 거죠. 네가 할 테면 해봐라. 네가 할 수 있겠냐? 절대 안 된다. 나는 이 소송을 무덤에 갈 때까지 끌 것이다. 네가 받아갈 수 있으면 해봐라. 라고 매일 그러는 거예요. 부인이 정말 도저히 참다 못해서 흉기를 들고 찾아가서 남편을 살해 시도를 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부인은 내가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술을 한 잔 마시고 그렇게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처벌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 없겠죠. 네. 아무리 그동안에 그 고통받은 세월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사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수사를 해봤더니 정말 우발적이거나 술을 마셔서 한 게 아니라 급소를 검색했다던가 뭐 흉기를 어떻게 살 수 있는 거를 검색했다던가 당시에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집으로 들어가는 CCTV 회로를 보니까 매우 멀쩡한 상태에서 들어간 것이 인정이 돼서 실형 6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가정폭력 사건의 끝은 살인사건으로 끝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가정폭력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 이혼이라는 것을 누가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런 상태에 빠져서 그걸 못하고 또 다른 가정폭력의 비극으로 나가기 전에 본인이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에 지난 1년 동안 섹스를 안 한 사람이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3명 중에 1명이 사랑을 나누지 않은 거죠. 수치를 남녀로 구분해 보면 여자는 43%, 남자는 29%가 섹스리스라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섹스를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여성은 흥미가 없어서, 남성은 관심은 있지만 파트너가 없어서였다고 해요. 게다가 최근 삿비 운동이 마치 유행처럼 퍼져가고 있는데요. 삿비에서 삿비는 안일비자, 그래서 비연애, 비성관계, 비결혼, 비출산을 주장하는 이 삿비 운동은 요즘 20, 30대 미혼 여성들 간에 정말 유행처럼 퍼져가고 있다고 해요. 어쩌다 이렇게 사랑에 대한 관심이 식은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삶이 너무 바쁘고 또 사랑의 조건이 많아지면서 마음이 마치 사막처럼 변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 우리 현실에 잠깐 정신을 차리는 의미에서 찬물처럼 사랑을 권하고 싶어서 책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을 통해서 성에 대해 밝고 건강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은요. 20세기 초에 멕시코 혁명이 한창이던 한 마을을 배경으로 성과 음식을 교묘히 대비하면서 쓴 소설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이미 오래전에 개봉됐는데 재미있는 건 이 영화 감독이 저자인 라우라 에스키벨의 남편인 알폰소 아리우라는 겁니다. 저자는 실제로 이 책을 영화 시나리오로 생각하고 집필했기 때문에 영화로도 굉장히 호평을 받고 여러 상을 수상했어요. 목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1월 크리스마스 파이부터 12월 호두 소스를 끼얹은 칠레 고추 요리까지 달마다 하나의 음식을 소재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주인공 티타는 멕시코의 대농장을 운영하는 한 부부의 막내딸로 태어납니다. 안타깝게도 티타가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엄마 마마 엘레나는 하루아침에 대농장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죠. 뿐만 아니라 첫째 딸 로사우라, 둘째 딸 헤르트루디스, 막내딸 티타 다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이 돼버린 거예요.
이 엄마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충격을 받아서인지 어린 티타에게 애정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집 요리사 나차가 티타를 돌보게 하고 부엌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는데요. 그런 티타가 15살이 되었을 무렵에 마마 엘레나는 가모장, 끝판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티타가 떨리는 목소리로 페드로 무스키스가 어머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올 거라면서 얘기를 꺼냈어요. 그때 티타의 나이가 겨우 15이었죠. 너에게 청혼을 하러 오는 거라면 아예 그만두라고 해라. 그 청년이나 나나 괜한 시간만 낭비하는 거니까. 네가 막내딸이라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돌봐야 한다는 건 너도 잘 알지 않니? 티타는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우연히 만난 옆집 청년 페드로와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페드로가 아버지랑 구혼하기 위해서 온다는 걸 눈치챈 엄마가 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 잔인한 전통을 이야기해주는 구절입니다. 막내로 태어난 티타는 사랑하는 남자 페드로와 결혼할 수가 없고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옆에서 보살펴야 하는 그런 기막힌 운명인 거죠. 저라면 아마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도망을 가거나 했을 텐데 티타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가풍을 알게 된 페드로가 아주 충격적인 결정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 제안은 바로 티타 대신에 첫째 딸 로사우라랑 결혼하라는 거였어요. 티타를 사랑해서 그 언니와 결혼하다니 정말 바보 같지 않나요? 그러면서 이들의 비극적인 사랑이 시작되고 티타는 죽을 만큼 절망스러웠겠죠. 나차는 많은 경험을 통해 티타가 만난 크리스마스 파이를 먹는 동안에 아무런 슬픔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방법도 통하지 않았다. 위가 텅 빈 것 같은 허전함이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티타는 배가 고파서 허전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티타가 배가 고파하는 건 사랑하는 남자가 언니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당연한 거죠. 여러분, 식욕과 성욕 중에서 뭐가 더 강할까요? 실제로 우리 뇌의 그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시상하부에는 성욕을 느끼는 신경중추하고 식욕을 느끼는 신경중추가 굉장히 가까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감각은 서로 영향을 받고 또 서로 속이기도 하는데요. 연인이랑 이별하거나 혹은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양푼에다가 김치랑 고추장을 막 넣고 밥 비벼갖고 막 먹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못 받으면 배가 고픈 거죠. 그런데 이렇게 슬퍼하는 티타를 마마 엘레나가 가만히 둘 리가 없겠죠. 이들의 결혼식을 위한 웨딩 케이크를 티타한테 만들라고 가혹한 주문을 하는 거예요. 티타는 케이크를 만들면서 페드로를 향한 그리움과 절망과 좌절감 속에 너무 울어서 반죽하고 케이크 위에 발라야 하는 캐러멜 소스가 너무 묽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결혼식 날 이 케이크를 먹은 하객들이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눈물은 이 괴이한 식중독의 첫 번째 증세에 불과했다. 모든 하객들은 크나큰 슬픔과 좌절감에 포로가 되었다. 결국 하객들 모두가 옛사랑을 그리워하면서 안뜰이나 뒷뜰, 화장실로 흩어졌다. 모두 마법에 걸린 것 같았다. 마당 한가운데서 단체로 함께 토해야 했다. 케이크를 먹고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티타 한 사람뿐이었다. 티타가 요리를 하면서 막 울었던 그 감정이 음식에 녹아들어서 그 음식을 먹은 모든 사람에게 마법을 부리게 된 것 같아요. 흔히 음식을 할 때 어떤 기분으로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슬프면 구역질이 막 나오겠어요. 마마 엘레나는 티타가 케이크에 일부러 구토제를 넣어서 결혼식을 망치려고 계획한 거라면서 티타의 뺨을 세차게 후려 갈깁니다. 더 중요한 건 티타와 함께 요리했던 집 요리사인 나차가 그녀의 편에서 증언을 해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케이크를 미리 맛보았던 나차가 그 전날 밤에 양손에 옛 애인의 사진을 꼭 쥐고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녀 역시 티타의 케이크를 맛보고 옛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느낀 거겠죠.
이후 티타는 죽은 나차를 대신해서 집 요리사가 되어서 나의 불행을 부엌에서 요리를 통해서 정화시켜 갑니다. 티타에게 요리는 시련과 슬픔, 질투, 그리움, 정욕, 내 모든 감정을 표현하는 통로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그리고 그 요리를 먹은 사람들에게도 계속 영향을 주죠. 우리는요, 밥으로 사랑을 배워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항상 물어보잖아요. 전화하면 밥 먹었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요리를 한다는 그 행위 자체가 사랑이고 굉장히 멋진 일이에요. 신혼 때 시어머니한테 그 집의 음식을 배우려고 애를 썼다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남편이 어렸을 때 먹던 엄마의 음식을 먹고 싶어 하면 그 음식을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음식을 배우려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요리해주고 그걸 먹을 때 왠지 그 사랑과 아낌과 존중과 배려를 받는 그런 기분이 참 좋잖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티타가 페드로에게 끊임없이 요리로 사랑을 표현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요리하자는 겁니다. 또 흥미로운 게 같이 밥을 먹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점 때문에 사실 바람도 밥 먹다 나는 경우가 많아요. 같이 밥을 먹다가 우연히 생선살을 발라서 올려주거나 혹은 깻잎 같은 것이 잘 떨어지지 않을 때 이렇게 떼어주거나 하는 배려에서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밥 먹는 동안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계속 관심 있게 보고 또 배려해 주는구나. 여기에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식사 자리에서는 정이 가고 정이 떨어지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티타와 페드로는 어떤지 볼까요? 페드로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그녀의 요리를 칭찬하지 않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상심한 티타는 더 맛있는 요리를 내놓기 위해 갖은 정성을 다 기울였다. 티타는 마마 엘레나가 페드로에게 식사를 칭찬하지 말라고 요구한 사실을 까마득하게 몰랐다. 마마 엘레나는 로사우라가 임신 때문에 몸이 불어난 것만으로도 우울해하고 자신감 없어 하는데 그런 그녀 앞에서 맛있는 음식을 구실로 티타를 칭찬하면 안 된다고 했던 것이다. 이 구절을 보면 페트로는 지금까지 티타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그 요리를 계속 칭찬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식사 자리에서 음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확인해 간 겁니다. 요리가 이들의 사랑의 매개가 된 게 분명하죠. 마마 엘레나가 꾸중한 줄도 모르고 페드로가 요리에 대해서 칭찬을 안 해주니까 티타는 풀이 죽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람은 티타보다는 로사우라인데요. 페드로의 형식상의 부인 로사우라는 엄마 마마 엘레나가 시키는 대로 페드로랑 결혼했고 그의 아이까지 가졌는데 30kg 가까이 살이 쪄갖고 너무 무기력하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이 집안의 전통의 가장 피해자는 어쩌면 로사우라가 아닐까요? 어둠 속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그는 숨을 죽였다. 티타였다. 페트로는 고양이처럼 사뿐히 일어나 조용히 티타를 쫓아갔다. 티타는 누군가가 자신의 입을 막고 끌어당기자 깜짝 놀랐다. 페트로는 티타에게 키스하면서 그녀의 손을 잡아당겨서 자신의 몸을 더듬게 했다. 페트로와 티타의 아찔한 첫 키스 장면입니다. 페트로와 로사우라 사이에 태어난 아들, 즉 조카를 위해서 티타는 젖까지 물려줘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로사우라가 젖이 안 나오니까 사랑하는 조카가 굶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모양이죠. 그래서 티타에게 젖이 너무 풍성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 젖이 잘 나오게 하려고 하루 종일 맥주를 마시는 바람에 한밤중에 화장실을 가게 되는 거예요. 페트로는 그녀가 풍기는 향에 이끌려서 조용히 따라가서 첫 키스를 하게 된 건데 얼마나 뜨거운 감정이 오갔을까요? 불행 중 다행인지 그때 마마 엘레나가 티타를 찾는 소리에 서둘러서 둘은 몸을 뗍니다. 여기서 키스는 섹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신체 부위의 일부가 상대의 몸속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것을 허락받았다는 점에서 저는 키스를 또 다른 섹스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키스를 하면 우리의 뇌에서는 흥분과 쾌감, 행복의 호르몬을 막 뿜어내면서 가끔은 정말 열렬한 키스를 하면 정신이 나갈 때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섹스리스 부부들을 보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사실은 키스예요.
연애할 때는 많이 하다가 왜 결혼하고 나면 키스가 없어지는 걸까요? 자, 사실 키스 없는 섹스는 생각만 해도 너무 삭막해요. 하지만 많은 부부들이 피곤하고 하기 싫어도 의무적으로 섹스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로사우라는 아내로서 페드로에게 철저히 무시당합니다. 페트로는 티타와의 키스에서 그치지 않고 섹스도 하는데요. 티타와 할 때는 사랑이 넘치고 막 열정적인 반면에 로사우라랑은 매번 섹스답지 않은 섹스를 해요. 심지어 페드로는 그녀의 벗은 몸조차 제대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냥 삽입만 하는, 그냥 아기를 낳는 섹스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당연히 이 부부는 섹스리스가 되고 각방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티타에게는 정말 완벽한 연인이었을지 몰라도 로사우라에게는 너무 잔인한 남편이네요. 사실 로사우라의 입장에서는 엄연히 이 둘이 외도죠. 부부 사이에 외도가 일어나면 사실은 외도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막 높아져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대방은 자존감이 막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경쟁에서 내가 졌고 그리고 점점 비참해지니까요. 하지만 이들 사이를 힘겹게 지켜보던 로사우라는 티타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페드로가 나랑 왜 결혼했는지 그 이유 따위가 중요하지 않아. 결혼했으면 그걸로 끝이야. 너하고 페트로가 구석구석 숨어 다니면서 키스하다가 지옥에 떨어져도 나는 아무 상관없어. 이제 앞으로는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녀도 돼.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한 나는 상관없어. 만약 나중에 누군가 너희들이 함께 있는 걸 봐서 나를 또다시 우습게 만들면 그때는 둘 다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 줄 알아. 로사우라는 본인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한 말이지만 티타에게 이 말을 하면서 속이 얼마나 썩었을까요? 너희 둘이 열심히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제발 남들 앞에서는 내 자존심만은 좀 지켜달라는 거잖아요. 어쩌면 정말 이 둘의 관계가 정실 부인인 로사우라로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채 쿨한 척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확하게 보면 로사우라가 불륜을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동생과 그 남자 사이에 끼어든 거잖아요. 아무리 엄마의 명령이긴 했어도 동생의 남자를 가로채서 결혼한 거니까 비극의 씨앗을 스스로 뿌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나중에 티타가 둘째 언니 헤르트루디스에게 페드로와의 섹스로 아기를 가진 것 같다고 고민을 막 하니까 헤르트루디스가 이렇게 말해요. 진실은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내 경우에는 너와 페트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데도 로사우라 언니가 아랑곳 없이 일부러 페트로와 결혼했다는 게 진실이야. 라면서 티타에게 끝까지 싸워서 페트로를 쟁취하라고 조언합니다. 로사우라 입장에서는 동생의 남자와 엄마가 결혼하라고 했을 때 거절하기만 했어도 이런 비참한 지경에 자기를 몰아넣지 않았어도 됐었을 텐데요. 이렇게 로사우라의 속은 계속 썩어 들어갑니다. 여기서 잠깐 티타와 페드로의 관계를 보면서 생각나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아리 셰퍼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도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서 나오는 프란체스카와 파올로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거예요. 이 그림 속 두 남녀는 사실 불륜 관계예요. 게다가 시동생과 형수입니다. 이 둘은 어떻게 사랑하게 된 걸까요? 페트로와 티타랑은 상황이 좀 달라요. 12세기에 이탈리아의 로미오와 줄리엣가처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두 가문이 있었어요. 그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까 화해를 하려고 정략 결혼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프란체스카는 정략 결혼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막상 선을 보러 찾아온 남자를 보니까 마음이 뺏겨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을 보러 나왔던 그 멋진 파올로가 그녀의 신랑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몸에 장애가 있는 형 조바니를 내보냈다가는 결혼을 안 할 것 같으니까 펀치란 키에 준수한 외모를 가진 동생 파올로를 조바니인 척 속여서 보냈던 겁니다. 그렇게 결혼한 첫날 밤에 방에 들어온 진짜 남편 조바니를 보고 프란체스카는 경악을 하지만 이미 한 결혼을 파기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이 조바니가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해주기는커녕 정말 학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프란체스카는 정략 결혼의 희생자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해야 했던 거죠. 이것을 지켜보는 파울로는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어요. 이 형수 프란체스카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죠. 그래서 그녀한테 다정하게 잘해줘요. 결국 둘은 사랑에 빠집니다. 사랑은 상냥한 관심과 연민에서 싹트는 법이거든요. 같이 둘이 책을 읽던 중에 입을 맞추고 더 이상 책을 읽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둘은 조반니가 잦은 출장과 사냥으로 자리를 비울 때마다 뜨겁게 미래를 나눕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하잖아요. 그때 사냥터에서 하인에게 이 사실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조반니가 막 뛰어와서 이 두 남녀의 등에 칼을 꼽아서 둘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아마 이 그림을 제가 보니까 이 칼을 꽂는 순간에 프란체스카가 여성 상위로 올라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란체스카의 어깨에 칼자국이 있고 파울로의 가슴까지 자국이 있거든요. 관통을 한 거죠. 조반니의 이 분노에 찬 칼이 프란체스카의 등에 꽂혀서 그녀를 안고 있던 파울로의 가슴까지 관통한 거죠. 불륜을 저지른 이 둘은 장례 미사를 치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부님의 기도를 못 받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졌죠. 검은 바람을 타고 떠돌면서 하염없이 껴안고 울고 있는 이 두 남녀의 영혼이 바로 저 두 사람입니다. 죽어서도 함께 저렇게 붙어 있어야만 하는 저 지옥은 저 둘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아내 프란체스카와 동생 파울로의 외도를 알고 칼로 죽였던 조바니하고는 달리 로사우라는 티타와 페드로를 놓고 죽어요. 그런데 죽은 이유가 조금 독특합니다. 로사우라의 방귀 소리가 들려왔지만 페드로는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치 끝나지 않을 것처럼 평소보다 훨씬 더 길게 들리자 기분 좋지 않은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어쩌면 옆집 사람들의 자동차 엔진 소리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니 자동차 엔진은 그렇게 고약한 냄새를 풍기지 않았다. 사실 참 웃픈 상황이죠. 결혼 생활 동안 심각한 소화불량에 시달리다가 죽기 직전에 아주 길고 커다란 소리에 방귀를 뀌고 눈을 뜬 채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고약한 냄새까지 났다고 하는 걸 보면 매 순간 남편을 감시하고 동생을 경계해야 하는 집에서 나갈 수조차 없었던 로사우라가 얼마나 속이 썩어서 죽었는지 저자는 아마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죽기 직전에 방귀를 뀌었고 냄새가 너무 심했다라고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로사우라가 그녀의 딸 역시 티타처럼 막내딸은 결혼하지 못하고 엄마를 죽을 때까지 보살펴야 한다는 전통의 희생물로 삼으려는 것 때문에 로사우라와 티타가 엄청나게 싸우게 되는데 그때 티타가 속으로 막 저주를 퍼부었었어요. 차라리 그 말을 안으로 집어삼켜 그 말이 푹푹 썩어서 벌레가 우글거릴 때까지 뱃속에 들어있는 게 더 나았을 텐데 라고요. 그 저주가 이루어졌던 걸까요? 아님 티타와 남편의 불륜을 참아내다가 속이 썩어버린 걸까요? 결국 티타와 페드로의 눈빛, 마음, 사랑이 로사우라를 시들게 했던 건 분명하죠. 이쯤 되면 헤르트루디스는 부디 온전한 사랑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이제 헤르트루디스의 사랑 이야기를 해볼까요? 다시 시간을 되돌려 볼게요. 페드로와 로사우라의 결혼식 날 죽은 채로 발견된 집 요리사 나차 기억나시죠? 어릴 때부터 부엌에서 어머니 대신 돌봐주었던 나차의 죽음은 티타에게 너무 큰 아픔이었어요. 그녀를 지켜보던 페드로는 그녀가 너무 풀이 죽어 있으니까 장미꽃을 선물합니다. 티타는 난생 처음으로 꽃 선물을 받아본 데다가 사랑하는 페드로가 주었으니까 마음이 막 들떴죠. 그리고 그때까지 이 티타는 페드로가 정말 나를 사랑한 걸까라는 마음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마마 엘레나가 티타에게 어떻게 네가 그 꽃다발을 받을 수 있냐면서 그 꽃다발을 버리라고 하는데 차마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티타는 그걸 엄마 몰래 요리로 만들어요. 그 요리 이름이 바로
장미꽃잎을 곁들인 메추리 요리예요. 장미꽃잎을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서 요리를 하다 보니까 가시에 손가락을 찔려서 티타에 피가 스며들게 되고 이 요리가 곧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옵니다. 그때 가장 큰 수혜자는 헤르트루디스였어요. 그녀는 이 음식을 먹고 다리에서부터 막 후끈한 열기가 올라오고 가랑이 가운데가 막 간지러우면서 의자에 제대로 앉아 있을 수도 없이 흥분을 해요. 몸에서 막 흐르는 분홍빛 땀방울에 온몸이 땀범벅이 돼갖고는 결국 견딜 수가 없어서 샤워를 하러 갑니다. 샤워기에서 떨어지는 물줄기가 몸에 닿기도 전에 증발해 버렸기 때문에 불행히도 헤르트루디스는 샤워를 즐길 수가 없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어찌나 강했던지 나무 판자가 뒤틀리면서 불이 붙었다. 불길에 휩싸여서 타 죽을까 봐 너무 두려웠던 나머지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샤워장에서 뛰쳐나왔다. 그때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장미향은 멀리, 아주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헤르트루디스의 몸이 얼마나 달아올랐는지 그녀의 몸에서 그 뿜어져 나오는 그 뜨거운 장미향은 또 얼마나 멀리 퍼졌는지 한 혁명군 장교가 전쟁터에서 그녀를 향해서 말을 타고 달려올 정도였어요. 헤르트루디스와 일주일 전에 우연히 마주쳤던 바로 그 남자였죠. 장교는 샤워부스에서 뛰쳐나온 그녀의 허리를 낚아채서 타고 온 말 위에 앉혀요. 둘이 열정적으로 껴안고 키스하느라 장교가 말고삐를 놓았지만 막 알아서 질주를 합니다. 전 이 소설 속에서 바로 이 장면이 가장 관능적이고 감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작가는 요리가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것처럼 소설을 써내려가고 있네요. 이렇게 사랑의 감정을 키워주는 그리고 감각을 예민하게 해서 성감을 높여주는 식품을 최음제라고 하는데요. 헤르트루디스에게 티타의 요리가 최음제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최음제 하니까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더 있어요. 이 그림을 그린 스위스 화가 장 에티엔 리오타르는 당시 귀족들의 실생활을 마치 도자기의 그림처럼 파스텔로 아주 섬세하고 우아하게 그려냈던 계몽주의 시대 화가예요. 일상적인 주제를 직접적이고 또 단순하고 아주 섬세하게 묘사해서 그려낸 그의 그림 속 인물들은 실제와 너무 똑같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또 활기도 넘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림을 자세하게 보면 하녀로 보이는 여성이 무언가를 컵에 담아서 쟁반으로 받쳐서 들고 가고 있어요. 뭘 담아가는 걸까요? 한쪽에는 뜨거운 코코아차가 있고 한쪽에는 물이 담긴 컵이에요. 당시 코코아차는 귀부인들 사이에 최음제로 알려져 있었어요. 굉장히 뜨거운 밤을 보낼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렁이는 침대에서 마셔도 쏟아지지 않게 잔 받침대가 이렇게 있는 그 잔으로 마셨어야 했었죠. 이 코코아차는 지금 우리가 먹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물 한 잔을 이렇게 입가심으로 마셔야 할 정도로 아주 진하고 걸쭉했다고 합니다. 귀부인들이 뜨거운 밤을 보내기 위해서 마셨던 달콤 쌉싸름한 코코아차예요. 코코아차는 초콜릿의 원료 카카오 콩으로 갈아서 만드는 건데요. 실제로 이 코코아에는 페닐에트라민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성을 바라보거나 그 이성의 손을 잡을 때 혹은 어떤 사랑에 막 빠져들 때 그럴 때 분비되는 물질로 화학 구조로 보면 강력한 마약인 메스암페타민 같은 것과 아주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최음제를 뛰어넘는 결정타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티타가 만든 호주 소스를 끼얹은 칠레 고추 요리인데요. 이건 또 다른 결혼식 날 티타가 만든 거예요. 티타의 결혼식이라면 참 좋았겠지만 아니에요. 로사우라와 페드로 사이에 낳은 둘째 아이, 딸 에스페란사의 결혼식입니다. 엄마 마마 엘레나도 죽었고 페드로 부인, 로사우로 언니도 죽었고 또 헤르트루디스 언니는 집에 없었기 때문에 이 결혼식만 끝나면 집에 페드로와 또 티타 단둘이 온전히 남아있을 수 있었어요. 이날이 지나면 자신의 사랑을 구속했던 모든 답답함과 억압에서 벗어나서 꿈꿔왔던 이 둘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성적 환희에 가득 차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적 환희와 기대에 찬 그 마음으로 만든 요리를 먹은 하객들에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두 음탕한 시선으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양해를 구하고는 얼른 자리를 떠났다. 모두 그곳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격렬한 사랑을 나누었다. 어디든 상관없었다. 강이나 계단, 욕조, 벽난로, 오븐, 약국 판매대, 옷장, 나무 꼭대기도 가리지 않았다. 그날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창조가 이루어진 날이었다.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덕분에 페트로와 티타는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고 집에 단둘이 남게 됩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이제 정말 뜨거운 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티타의 요리처럼 먹기만 해도 모두가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일명 사랑의 묘약이 있죠.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신기한 마법의 약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묘약을 마시게 해서 그가 나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시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약이라는 겁니다. 이탈리아 최고의 작곡가 도니체티는 이 오페라에 나오는 사랑의 묘약을 바탕으로 사랑의 묘약이라는 오페라를 만들기도 합니다. 오페라에서 어느 약장수가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사랑 이야기를 막 들려주면서 트리스탄이 마신 것과 똑같은 사랑의 묘약이라면서 허풍을 막 떱니다. 그때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던 순박한 청년이 전 재산으로 이 약을 삽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약은 싸구려 포도주를 약으로 속여서 비싼 값에 팔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 청년은 사랑을 얻게 되는데요. 사랑을 위해 전 재산을 바친 이 청년만큼이나 사랑의 묘약에 대한 관심은 요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대단하죠. 자, 오늘날 사랑의 묘약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남성의 경우에 20년 전에 발견된 바그라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 여성에게는 아마 윤활제일 텐데요. 몇 달 전에 한강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뉴스가 화제가 되었었죠.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아리수를 먹어야겠다 이런 농담도 했어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저도 여러분께 사랑의 묘약을 추천해 드릴까요? 섹스의 능력은 사실 피돌기에 굉장히 많이 달려있고 건강한 피돌기는 건강이 아주 중요하죠. 남자분들이 먹으면 좋은 사랑의 묘약은 토마토예요. 토마토는 정력에 좋은 철분, 비타민이 풍부한 항산화 야채이죠. 실제로 영국의 포츠마스 대학 연구팀은 토마토의 리코펜이 남자의 정자를 슈퍼 정자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어요. 여자분들에게는 콩 단백질을 드시기를 추천해드려요. 피부나 머리카락, 손톱의 윤기나 탄력을 더해주고요. 또 질 분비물을 증가시켜준다고 하거든요. 월경불순이나 월경증후군, 편두통에도 좋고 지방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폐경을 지나신 중년 여성분들에게 좋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서평을 보면요. 티타가 페드로 대신 티타를 진정으로 어른같이 사랑해주는 브라운과 결혼했어야 한다는 글들이 많아요. 브라운 박사는 로사우라가 첫째 아들 로베르토를 출산하던 날 티타를 보고 반합니다. 로사우라가 출산하기 전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기를 낳기에 위험천만한 상황이었거든요. 박사는 티타가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침착하게 아이를 받아낸 것을 매우 놀라워했다. 그는 5년 전 아내와 사별한 후로는 어떤 여자에게서도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거의 신혼이나 다름없던 때에 아내를 잃은 슬픔은 몇 년 동안 그를 사랑에 무감각하게 만들었다. 그런 그가 티타를 보는 순간 야릇한 감정에 사로잡혔던 것이다. 브라운은 함께 얼마 살지도 못하고 사별한 아내 이후로 티타에게 처음으로 사랑을 느껴요. 이때 태어난 로베르토를 티타가 돌보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마마 엘레나는 페드로와 로사우라, 로베르토를 모두 먼 다른 지역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로베르토가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티타는 마마 엘레나에게 엄마가 로베르토를 죽였다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는 집에 비둘기장으로 올라가서 며칠이 지나도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마 엘레나는 티타가 미쳤다면서 정신병원으로 보내려고 하죠. 그때 브라운 박사가 티타를 데리고 가요. 그런데 브라운은 그녀를 정신병원이 아닌 자기의 집으로 데려와서 정말 극진히 간호해 줍니다. 그녀를 사랑으로 정성껏 보살펴주고 할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도 해줍니다. 우리 모두 몸 안에 성냥갑 하나씩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혼자서는 그 성냥에 불을 당길 수가 없다고 하셨죠. 산소와 촛불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산소는 사랑하는 사람의 입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불꽃을 일으켜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만 합니다. 이 책의 세계관에 의하면 우리 몸 안에 성냥갑 하나씩을 다 가지고 태어난대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그 성냥갑의 성냥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른다는 거죠. 브라운 박사의 보살핌을 받던 티타는 자신을 잘 돌봐주고 사랑해주는 그와 결혼을 약속해요. 하지만 브라운과 결혼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던 페드로는 질투심에 활활 타게 되고 그리고 티타와 첫 섹스를 하게 됩니다. 결국 순결을 잃게 된 티타는 브라운과 결혼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의 순결을 빼앗긴 남자가 있다면서요. 결국 티타를 너무 사랑한 브라운은 티타를 페드로에게 보내줍니다. 어떻게 보면 티타의 페드로를 향한 사랑의 불씨가 식을 수도 있었는데 브라운이 보여준 사랑과 성냥 이야기가 오히려 그 불씨를 살려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주는 브라운이 부리고 티타의 사랑은 페드로가 가져간 거죠. 티타에게는 자신의 몸 안에 성냥 불꽃을 일으켜줄 수 있는 게 페드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면에서 티타는 사랑꾼이 아니라 어쩌면 안목이 없는 열정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은 열정이랑 좀 다르거든요. 열정이 상대의 키스를 받고 싶고 그리고 상대의 키스를 받을 때 내 몸이 짜릿짜릿 전기가 오르는 거라면 사랑은 그 상대의 단점이 보일 때 그걸 안고 가겠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같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의지로 난관을 이겨내고 헤쳐나가는 거죠. 사랑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지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단점이 보인다고 해서 저 사람에 대한 내 사랑이 없어졌나 보다, 우리는 권태기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단점을 알면서도 문제를 받아들이는, 그리고 같이 가겠다고 결심하는, 그때부터가 정말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쩌면 티타는 열정이 사랑으로 갈 기회가 없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페트로와 짜릿한 스킨십을 하고 싶은 열정은 있었지만 막내딸이어서 결혼할 수 없었던 그 운명을 헤쳐나가기보다는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냥 성냥불만 활활 타오르기만 하고 그 불씨가 은근하게 가지는 못했던 거죠. 제가 또 자주 받는 질문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날 사랑해주는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하는 게 좋은가요? 바로 이겁니다. 아마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선택해야 좀 더 안정적이고 평온한 사랑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면 내가 좀 더 에너지를 써야 할 겁니다. 무엇이 옳은 사랑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사랑은 지구상의 사람만큼 다양한 모습이 있다고 하거든요. 때로는 심장이 먼저 알아보는 사랑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단점이 눈에 보여도 그냥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사랑이라는 게 알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 보면 페드로와 티타의 사랑이 2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건 사랑을 간직한 것보다 한 번도 온전하게 내 것이 된 적이 없었던 탓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합니다. 마마 엘레나가 사랑을 방해하니까 둘의 사랑이 꺼지지 않고 점점 더 커진 거죠. 심리학 용어로 그것을 금지된 과일 효과라고 하는데요.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금지한다고 하면 먼저 막 호기심을 가지고 왜 금지해? 정말 위험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 호기심이 충족되지 않으면 반항심을 품고 금지된 맛을 직접 보려고 하는데요. 즉, 이 현상의 심리는 두 가지예요. 호기심과 반항심. 만약 마마 엘레나가 페드로가 티타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순간에 그래, 사겨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쩌면 자연스럽게 헤어졌을지도 모를 일이죠. 어쨌든 맥락으로 볼 때 티타와 페드로는 그 운명적인 심장이 먼저 알아보는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22년이라는 긴 시간 후에야 드디어 단둘이 남게 된 티타와 페드로는 정말 불사르는 뜨거운 사랑을 합니다. 이 소설의 최고 관능적인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순간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갑자기 끔찍한 침묵이 방 전체에 퍼졌기 때문이죠. 티타는 브라운 박사가 해준 말 중에 이 말을 기억했어야 해요. 성냥을 하나씩 켜도록 주의해야 해요. 아주 강렬한 흥분을 느껴서 우리 몸 안에 있던 성냥불이 모두 한꺼번에 타오르면 강렬한 광채가 일면서 평소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 그 이상이 보이게 될 겁니다. 페드로는 티타와 사랑을 나누다 죽습니다. 이를 알게 된 티타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어지죠. 페드로가 없는 삶이 티타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페드로의 곁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성냥갑에 불을 인위적으로 붙일 방법을 찾아 나서요. 티타는 성냥갑 안에 있던 성냥들을 하나씩 집어삼켰다. 티타는 성냥을 한 개비씩 씹을 때마다 두 눈을 꼭 감은 채 페드로와 함께 했던 가장 격렬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려고 했다. 티타는 결국 원하던 바를 이루었다. 티타는 죽는 순간까지도 페드로 생각뿐이네요. 페드로를 처음 만났던 순간, 그가 사랑을 고백하던 순간, 그가 장미꽃을 주던 순간, 화장실을 가던 길에 그에게 붙잡혀서 첫 키스와 애무를 했던 순간, 그와 첫 섹스를 했던 순간. 결국 티타는 페드로와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몸 안에 성냥갑에 불이 붙게 됩니다. 그 불길로 집과 그 넓은 농장까지 모두 다 태워버리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책 첫 장에 식탁과 침대로의 단 한 번의 초대라는 글이 적혀 있는데요. 티타와 페드로가 온전히 섹스를 나눈 이 날을 뜻하는 게 아닐까요? 나의 서재에서 소개되었던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란 책을 최근에 읽었는데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인간에 대한 구원은 사랑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실현된다. 나는 이 세상에 남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여전히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저는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을 읽고 사랑의 힘을 또 느꼈어요. 여러분도 티타와 페드로가 한 번 한 사랑의 약속을 지키면서 평생을 기다리고 한 사람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뜨겁고 간절하고 한결같은 그런 사랑을 보고 우리 마음속에 열정과 간절한 사랑 그리고 사랑에 따라가는 자연스러운 성욕이 여러분 속에 되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잊고 계시나요? 아니면 아직 어려우신가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우리를 견디게 하는 건 사랑입니다. 내 안에 성냥갑에 불을 지펴줄 사랑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